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백병원과 함께하는 만성 콩팥병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정은 PD이고요. 8주 프로그램의 첫 방송엔 안온화 선생님 함께 해주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콩팥병 무얼 먹을까, 콩팥병 클리닉, 그리고 칼륨 백과사전 등 이제 다양한 콩팥병에 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셨고요. 또 EBS 명의, 아니면 KBS 생로병사 등 방송에 많이 출연하셔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아주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백병원 임상영양사로 일하고 있고요. 당뇨 상담, 콩팥병 상담, 비만 상담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질병이 좀 신장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오늘 강의 중에서 좀 애착이 가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제 활성산소와 칼륨에 대해 준비를 해주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사는 어쩌면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는 식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바뀐 가이드라인대로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좀 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식단을 짜면 좋을지 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러길 바라면서 선생님 준비되셨다면 강의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는 활성산소 없애고 콩팥을 튼튼하게. 네. 이건데 더 부차적인 제목으로는 무분별한 칼륨 제한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활성산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산소와 황산화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칼륨 제한식을 할지 말지, 그러면 칼륨 제한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환자 사례로 한번 같이 식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환자분 나이는 30세고 키 몸무게는 175에 70kg, 그리고 진단명은 FSGS, 그리고 사구체 여가율은 39로 CKD 스테이지 3B 정도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왔고요. 단백뇨가 있고, 그리고 전해질 수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염화는 정상 범위 내에 있고요. HbA1c, 우리 당뇨병이 있는지 여부에선 당뇨병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이 정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이 사람 이래? 그러면 이렇게 식단 먹어야겠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대부분은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린 그 식단이 맞는지 저랑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먹는 게 아니면 또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또 다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콩팥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흰밥을 잘 먹고 있다 하는데 흰밥을 굳이 먹을 단계가 아닌데 흰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이 영양 지식이, 영양 교육이 전달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콩팥병이니까 이렇게 3단계 B 정도 진단을 받았으면 그래 이제 흰밥을 먹고 채소는 물에 담가서 데치고 삶아서 먹거나 그리고 과일은 조금만 먹는 게 좋겠다라고 듣고 이렇게 아마 식단을 대략적으로 짜고 저염식을 하고 단백질 양은 줄여야지 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논문을 갖고 왔는데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듀링 엑스트라 코포리얼 서큘레이션, 요거는 그 우리가 체외 순환을 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 증가한 거는 DNA를 공격하게 되고 이 DNA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사망률과 이완율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엑스트라 코포리얼 서큘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혈액투석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이렇게 체외순환하는 동안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를 하고 이 사망률도 되게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고요. 2번째 논문은 이 옥시티브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안티옥시단트 테라피나 크로니컬 환자들한테 어떠한 이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이제 콩팥병일 경우에 이 항산화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유익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건데요. 이제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있는 이제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사과를 하루에 360g 정도 되는 사과를 하루에 2번씩 먹고 일주일간 그렇게 먹은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제 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혈청 그 칼륨 수치를 잘 맞춰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칼륨 수치 레벨의 영양, 여기서 포타슘이라고 나왔는데요. 포타슘, 칼륨 같은 얘기죠. 레벨은 지키면서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서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우리 항산화 영양소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논문을 보면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항산화 영양소가 무엇인지,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DNA, 세포, 그리고 조직,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되고 이렇게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시험 문제에 내나 했는데, 이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또 건강해지고 이 세포가 모여져서 하나의 콩팥을 만들어내고 세포 하나가 모여져서 간, 위 이렇게 하나의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세포 건강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건강하게 지켜야 하나의 기관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DNA에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켜내야 되는데요.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DNA 손상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 DNA는 언제 손상을 받냐면 활성산소를 이제 받게 되면 DNA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라는 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GMO 식품, 그다음에 오염된 음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자동차 배기가스나 약 부작용이나 자외선,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흡연, 그리고 어떤 우리가 전자기기,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그 다음에 ROS라고도 하고요. 옥시젠 프리 레디컬, 유해산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활성산소의 다른 이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의 전자를 빼앗기 시작하는데요. 건강하게 있는 세포에 전자를 홀수로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기 거를 딱 채워서 자기 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마치 활성산소는 DNA를 이제 공격하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활성산소가 그러면은 많으면은 안 되나? 근데 많으면 과잉이 되면 문제인데요. 적절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있어서 세포를 분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활동하기 때문에 적절한 활성산소는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나는 이런 거 지금 뭐 스트레스도 덜 받지도 않고 음식은 잘 가려서 먹고 담배는 안 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산소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숨을 쉬면 이게 이제 영양소 대사 과정에서 내가 먹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이 영양소 대사물이 만들어지는데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우리 DNA를 이렇게 공격하게 돼서 세포를 또 공격하게 됩니다. DNA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고, 조직이 결과적으로 손상을 받고, 어떤 오르간,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데미지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수도꼭지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고 녹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다시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그걸 다시 재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황산화 영양소인데요. 황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나 호랑이나 뭐 무서운 게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딸기를 잡아 뜯으려고 할 때, 그리고 강한 햇살로 블루베리가 이제 더 타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벌레가 토마토를 먹게 됐을 때 이 식물들은 꼼짝없이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가치유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고, 황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은 부분이 파이토케미칼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외부 천연 황산화제, 자연이 준 힘. 그래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더 위에 점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사 물질이 이제 이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토마토의 라이코펜, 심장의 전립선에 좋고, 레즈베라톨 심혈관에 좋고, 그 오렌지에 있는 헤스페리딘은 심혈관, 그리고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파는 우리 항암 작용, 해독 작용을 하고요. 가지에 있는 안토시아닌, 이거는 혈관 질환 개선, 그 다음에 시금치에 있는 루테인은 또 눈에 좋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우리 항산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도꼭지에 우리 토마토 케찹 있잖아요. 그걸로 닦게 되면은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반들반들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 토마토 이렇게 조그맣게 일회용으로 나온 걸로. 근데 그 성분이 항산화 영양소로 이 다시금 부식시켰던 거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몸도 이렇게 계속해서 부식되고 노화되고 DNA가 손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식되고 있지만 우리가 황산화 영양소를 챙겨 먹는다면 이렇게 다시 몸이 복구가 되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는 DNA 손상을 막거나 손상된 DNA 복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산화 혹은 노화된 세포들의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늦추기도 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내 몸이, 세포에는 활성산소는 계속 생기고 내 세포는 DNA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는데, 이 칼륨 제한식, 우리 대부분 콩팥 환자분들은 신선한 야채 못 먹게 하고 과일 적게 먹게 하고 하는데, 그럼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키위, 뭐 시금치, 감자, 고구마, 많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식으로 걸려 있어서 뭔가 이거를 먹어야 되긴 하는, 그래요. 이 콩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먹으면 위험한데? 라는 이 고민에, 딜레마에 이제 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나온 식품질환 식품교환표인데요. 포타슘은 2000mg으로 이하로, 칼륨 2000mg 이하로 하고, 혈액투석은 1500에서 2500, 그리고 복막투석은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우리 영양사들이 교육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식이요법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런 교육을 많이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칼륨 과일들은 지금 주의해서 먹고, 그리고 야채는 항상 채소는 물에 담궈 먹거나 데쳐 먹거나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셨을 텐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곡류군의 포타슘이 1단위에 30mg이 들어있는데, 요건 3분의 1공기에 해당되는 밥의 양이니까 한 공기를 먹었을 땐 포타슘이 90mg, 3끼를 다 먹으니까 한 300mg이 나오게 되고, 저포타슘 채소군에서는 한 100mg, 200mg, 400mg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식단을 영양사들이 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짜주다 보니 저포타슘이 있는 채소를 권장하게 되고, 그리고 물에 담궈서 먹게 하고, 그리고 흰밥을 먹어라 라는 이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포타슘이라는 게 흰밥에는 적게 들어있고 가공이 됐으니까 인도 적게 들었는데, 현미밥이라든지 귀리밥, 요런 다른 잡곡류에는 포타슘이나 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흰밥을 권장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젖, 채소, 과일, 그리고 과일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게 사과였을 것입니다. 바나나는 일단은 무섭고, 키위, 토마토 일단 걸르고 안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보시면 1997년도 자료이고, 이 한국 자료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건 정리된 걸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또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케이도키라는 이제 미국 식장재단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는 이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은 우리가 극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잘 조절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은 2000mg 이하로 먹자, 그리고 3.5에서 5.5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교육 자료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2022년도 임상 영양 관리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콩팥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임상 영양 학회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는데요. 요거를 한 15년 만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사서 보셔야 될 영양사라면 사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환자분들은 그냥 내 콩팥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륨 제한은 신장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데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 칼륨 제한식을 하고 있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내가 칼륨이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륨 제한식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섭취한 칼륨의 90에서 95%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이뇨제 사용이 많아지면 칼륨 조절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서 칼륨 배설을 초래하는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소변량이 1리터 미만으로 감소되면 식사로 섭취한 칼륨을 모두 배설할 수 없으므로 섭취 제한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런 증상은 만성 콩팥병 4단계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반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칼륨 제한식을 하고 있다?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칼륨 제한 섭취량이 과다하거나 칼륨 배설을 저해하는 이뇨제, 소염 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별화하여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뇨제 사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뇨제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내가 칼륨 제한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칼륨 제한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뇨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소변이 감소했는지, 내가 지금 혈청 칼륨 수치가 고칼륨 혈증인지, 뭐 소염 진통제를 사용 중이라든지, 사구체 요가율이 4단계 내가 이상이 됐거나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중인지가 아니라면 칼륨 제한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럼 어떤 식사를 해야 되냐? 저염 식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개별 단위수의 단백질은 나한테 맞는 단위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병 3단계인데 3단계라고 해서 다 같이 단백질은 100g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같은 3단계인데도 체구에 따라서 또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단백질 먹는 양을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단백질 양을 계산해내고 칼륨은 개별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륨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안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저염식을 유지하면서 내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 단위수를 계산해서 하루에 그 정도 드시면서 식단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이 채소를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냐면 제한하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소 밥으로 지어서 먹을 수도 있고 저염식 단백질 단위수를 맞춰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채소찜, 뭐 채소구이라든지 이렇게 채반에 올려서 쪄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소스 살짝 저염 소스에 찍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은 식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소구이, 당근, 토마토, 가지, 마늘, 우리 토마토 드셔도 됩니다. 고칼륨 과일이니까 난 안 돼가 아니라 칼륨 제한식 안 하시는 분이라면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채소구이도 드시고 월남쌈 페이퍼, 날채소를 내가 먹어도 된다고? 네, 이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날채소, 월남쌈 채소 같은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칼륨 제한식을 안 하고 있다면 칼륨 제한식을 한다 하면은 이건 좀 물에 담갔다가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 자료를 좀 미국 서적이라든지 보시는 분들, 외국에 있으신 분들이 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레시피가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너무 좀 다르다라고 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자료가 조금 뒤늦게 이게
오다 보니까는 미국은 벌써 칼륨 제한을 하는 사람만 하고 이거는 다 가이드라인이 이제 보편적으로 영양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칼륨 제한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발맞춰서 빨리 못 오다 보니 옛날 자료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칼륨 제한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뇨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칼륨이 범위 내에 없어서 고칼륨 혈증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칼륨 제한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보시면은 칼륨은 우리 저중고로 과일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칼륨 함량이 400mg 언저리에 있으면 우리가 고칼륨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200mg은 중칼륨, 100mg 정도 있으면 저칼륨으로 하는데요. 이 토마토를 예시로 보면은 방울토마토로 보면 한 20개 정도가 고칼륨 과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5알 정도 먹으면은 저칼륨 과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자체는 이렇게 됐지만은 양 조절로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거. 야채 또한 칼륨 이렇게 저함량, 중함량, 고함량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좀 자제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고구마, 감자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칼륨이 많은 식재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저칼륨 채소 위주로 드실 수 있겠고 요거 역시도 양을 조절하면 저칼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양을 더 섬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이거는 저희 부장님과 저희가 낸 책인데요. 칼륨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망고스틴 하루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골라 드실 수 있는 양, 망고, 무화과 이렇게 칼륨 100mg이 들어있는 저칼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칼륨 사진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칼륨이 들었구나. 사과는 요 정도, 체리는 한 3개, 귤은 1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칼륨 제한식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보이는 거에 한두 가지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 처음에 인트로에 얘기 나왔던 환자분 소개를 다시 해서 어떤 식단을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세 환자분이고 이분이 FSGS 우리 콩팥 단계 3단계 B입니다. 그리고 이분 여기서 이제 이걸 자세히 봐야겠죠. 칼륨이 정상 범위에 있고 이뇨제도 쓰지 않고 소변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칼륨 제한식 안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식단을 짜드릴 수 있냐면 아침에 오렌지 2분의 1개. 고칼륨 너무 눈에 거슬리긴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렌지 2분의 1개, 계란 후라이 1개, 그리고 식빵 2장에 블루베리 잼, 크림치즈,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백질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단백뇨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단백질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2단위를 쓰기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이 단백질 단위수 계산하는 거는 다른 영상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강의만 우리가 30분이 넘으니까 네, 이렇게 2단위.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예전에 0.6에서 0.8이 권장사항이었는데요. 0.55에서 0.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단위수가 한 단계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단위수 계산을 여러분들 다시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2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3개, 4개, 2배로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백질 단위수를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염식을 유지하시면서 앞에는 일부러 저염식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이 가미되지 않는 식단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염 고추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보리밥, 흰밥 대신에 보리밥, 그리고 저녁에는 귀리밥. 여기 칼륨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칼륨은 일단은 내가 지금 칼륨 제한이 아니라면 귀리밥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 닭살 야채 볶음. 그래서 식단 짤 때는 단백질 단위수를 맞추고 그리고 저염식을 유지하면서 칼륨은 나의 선택, 나의 지금 상황을 봐서 개인별 맞춤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아까 이제 인섭취 제한으로 흰밥을 권장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미밥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는 우리가 칼륨 제한을 하면서 이는 좀 또 챙겨야 되는데요. 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 건강하고도 직결돼 있잖아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콩팥 건강보다 직결된다기보다는 우리 신부전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제 칼륨은 마지막까지도 걸러짐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높아졌습니다. 조절합시다라고 하면 그때 좀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조금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인하고 칼슘하고는 섭취를 이제 우리가 1대1로 하게 되는데 칼슘 섭취는 반대적으로 칼슘 섭취는 반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인 섭취는 많아지게 되면은 골리 영양증이 온다던가 심혈관계 질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는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현미밥에는 인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이 좀 적은 저는 귀리밥이나 보리밥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제 투석을 받지 않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 검사 기간이 이제 투석 환자분들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칼륨 수치를 바로 확인하는 게 어려운데 아무래도 신부전 예방을 위해서 미리 그래도 예방을 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 의견을 여쭙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 미리미리 칼륨 제한식을 1단계 이신분두, 2단계 콩팥병, 3단계, 4단계 모두 다 칼륨 제한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뇨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있으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 혈액 검사 텀이 혈액 투석을 하지 않고 비투석 환자분들 경우에는 뭐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텀이 너무 긴데 그 사이에 내가 고칼륨 혈증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고칼륨 혈증의 그 약간 부작용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장내과 한번 외래 한번 방문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검사해보면 조금 높아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조절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해서 추천하시는 혹시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간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영양제로 제가 무분별하게 혹시나 그 활성산소를 이제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좀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식단에서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간식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드실 때도 너무 이게 고단백은 아닌지 짠 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좀 잘 피하면서 찾으시면은 다양하게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블루베리에 그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등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식으로 드신다면 저는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베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주는 그런 가이드로 식단을 짜고 점검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단 점검을 조금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일단은 저 콩팥 환자분들을 다 만나서 제가 식단을 잘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영양사를 사실 만나기가 영양사한테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영양사를 만나기가 또 쉽지도 않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학병원
병원이나 뭐 다니시고 있는 병원 있으실 텐데요. 거기 영양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미리 적어 갖고 오시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적어 갖고 오시고 그날 외래에서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오늘 영양사 선생님 좀 상담 좀 받고 가고 싶다 하면은 연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서울백병원이나 마른네로 채널에 좀 식단 같이 조금 물어볼 수 있는 댓글에 좀 물어보시거나 좀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꿀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 짤막하게 요약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일반인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콩팥이 나쁘신 분들도 다 활성산소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건데 건강하게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여러분들이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칼륨 제한식을 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청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은 칼륨 제한식을 하지 말라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흰밥을 드신 거나 채소를 다 물에 담궈서 드시거나 하시고 있던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콩팥 지키면서 행복하게 또 우리 건강을 제가 또 응원하면서 같이 건강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알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